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8장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주요 신경 분비 물질들의 분류를 이 표를 통해서 아웃라인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세틸콜린, 아민, 그 다음에 아미노산, 퓨린, 기체로서 NO가 있었죠. 자, 여기 보면 다양한 약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GPCR 여러분들 이미 알 것이고요. 가바, 감마 아미노 뷰틸릭 애시드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꼭 알아둬야 할 게 AMPA, 그 다음에 NMDA라고 나와 있네요. 저 밑에 보니까 그 약에 대한 플레임이 나와 있는데 AMPA는 뭐죠? A는 알파 아미노의 아미노가 되겠고, 그 다음 M은 메틸 이게 나오죠. 그래서 알파 아미노 3 하이드록시, 그 다음 5 메틸 라이소작솔, 그 다음에 4 프로피오닉 애시드, 이것이 AMP의 약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NMDA, 자 NMDA는 좀 심플하죠. N-메틸 디아스파레이트입니다. 플레임을 여러분들 꼭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하나의 분류표에 대해서 배워서 262페이지 오른쪽부터 보도록 합니다. 먼저 아세틸콜린이네요. ACH, 화학적 분류에 따라서 콜린과 아세틸코에이로부터 합성이 됩니다. 콜린 플러스 아세틸코에이. 콜린은 세포막의 인지질 성분이죠. 아세틸코에이는 여러분들이 생화학 시간에 우리가 시트르산 회로에서 나오는 중간 대사 물질입니다. 이것들이 만나서 이 두 개의 전구체가 만나서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합성이 되는데 신경세포에서 축상 말단에서 이 합성 과정이 일어납니다. 물론 이게 효소가 관여하겠고요. 그래서 ACH, 아세틸콜린을 분비하는 뉴런을 우리가 콜린성 뉴런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거는 결국은 수용체, 콜린성 수용체 작동을 하겠죠. 자, 콜린성 수용체는 이게 이제 니코틴성과 무스카린성으로 나온다고 됐어요. 그래서 니코틴이 작용하는 니코틴성 수용체. 자, 무스카린 진균에서 나오는 화학물질이었죠. 무스카린성 수용체의 두 타입으로 나누는데, 콜린성 니코틴 수용체는 주로 말초신경계의 자율신경계와 중추신경계의 골격근에서 볼 수 있네요. 이것들은 NA와 K와 같은 일가 양이온 채널에 관여하는 것들이고, NA의 전기화학적 기울기가 더 크다. 그래서 NA의 유입이 K 플러스의 유출보다도 많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탈분극시킬 수 있어서 활동전이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겠죠. 자, 무스카린 수용체는 그에 비해서 5개의 스테로타입이 존재하는데 이것들은 지단백질. 그래서 결국은 2차 포시몬의 신호 전달을 통해서 작용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무스카린 수용체의 활성은 수용체 아형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고,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 중에서 자율 부교감신경계에서 이것들이 주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민계로 갑니다. 자, 아민성 신경전달 물질은 중추신경계에서 모두 활발한 기능을 하는데요. 이들은 한 개의 아미노산으로부터 만들어집니다. 자, 세로토닌을 우리가 5 하이드록시 트립토판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세로토닌,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약으로 5-HT라고 하는 것이 요거 때문에 이름 붙여진 것이고요. 이것은 아미노산인 트립토판에서부터 만들어집니다. 히스타민은 히스티딘에서 만들어지고, 또 여러분들이 엘러지 반응에 관여하는 거 이미 잘 알고 있죠. 동시에 신경 전달 물질로서도 작용을 하네요. 그 다음에 아미노산인 티로신에서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네요. 노르에피네프린은 말초 자율교감신경계의 주요 신경전달 물질로 작용하고 있고, 이 세 가지 신경 분비 물질은 또 신경 호르몬으로도 작용한다. 그 다음에 노르에피네프린을 분비하는 뉴런을 아드레날린성 또는 노르아드레날린성 이렇게 이름을 붙이네요. 오른쪽으로 와서 아드레날린 수용체는 알파와 베타 타입으로 나눠진 거 우리가 이미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콜린성 무스카린 수용체처럼 아드레날린 수용체는 G단백질, 그래서 2차 전염계와 연결되고, 이들 두 종류의 아드레날린 수용체는 서로 다른 2차 신호전달 경로를 통해서 작동하네요. 그와 연관되어서 아래 사이클릭 AMP를 간단하게 언급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오른쪽에 중증 근육 무력증 많이 들어서 알지만 한 번 더
원인이 뭔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한 7번째 줄인가요? 6번째 줄. 자, 몸에서 골격근의 아세틸콜린의 수용체를 인식 못하는 자가 면역 질환이네요. 자, 그럼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것은 그러면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어떤 면역계가 이상을 주어서 뭔가 이상을 유발시킨다. 이렇게 유추가 가능하죠. 자, 면역계는 항체를 만들어내어서 수용체를 공격을 하는데요. 항체들은 수용체 단백질에 결합하게 되면 어떻게든지 간에 이것을 변화시킵니다. 변화시켜요. 변화시키는 게 이제 수용체의 숫자를 줄어들게 한다든지 기능을 못하게 한다든지 결국 수용체 기능을 파괴하는 것이죠. 그 다음 결국 세포의 세포막에 적은 양의 아세틸콜린 수용체가 남아있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신경전달 물질의 분비는 정상적으로 나오지만 어떻게 됩니까? 수용체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수용체 숫자가 적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경전달, 신호전달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근육에서 감소된 반응을 나타내게 되겠고 이것이 이제 근육의 무력증으로 나타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뭐 치료법이 아주 없다고 보고요. 다음 비자미노산으로 갑니다. 여러 개의 아미노산들은 중추신경계의 신경전달 물질로서의 기능을 하네요.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은요. 그 중에 중요한 게 이제 글루탐산입니다. 중추신경계의 흥분성을 유도하는 신경전달 물질로서 작용하고요. 그 다음에 아스파르탄산은 뇌의 특정 지역에서 작용하는 역시 흥분성입니다. 그 다음에 흥분성 신경전달 물질은 일반적으로 이온 채널을 열어서 양이온을 그래서 탈분거 이렇게 연결되네요. 그 다음 뇌에서 주요한 억제성 신경전달 물질 감마, 아미노, 뷰티릭 애시드, 가바가 되겠습니다. 자, 억제성 신경전달 물질은 플러스가 아닌 마이너스 채널, 클로라이드와 같은 Cl- 채널을 열게 됩니다. 그럼 세포내로 음이온의 양이 증가되겠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표적세포가 과분극되겠죠. 과분된다는 것은 액션 포텐셜을 일으키는 역치의 자극에 반응을 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럼 더 많은, 더 큰 자극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AMPA 수용체는 리간드에 다시 글루탐산 빼먹었네요. 글루탐산은 또한 신경조절 인자로서 작용한다 말이 있고 특정 시냅스에서 글루탐산의 작용은 표적세포상의 수용체의 의존성이다. 대사조절성 글루타민성 수용체는 G-프로테인 두 종류의 수용체가 관여하고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자, AMPA. 자, 이것은 리간드에 작동되는 일가 양이온 채널입니다. 그래서 콜린성과 유사합니다. 글루탐산의 결합은 채널을 열리게 하고, NA 유입, 그 다음에 탈분거, 그 다음에 NMDM 쪽으로 갑니다. 몇 가지 특별한 성질이 있다 되어 있네요. 이들 수용체는, 자, 일가 양이온인데, 여기 칼슘이 또 붙어요. 칼슘을 또 이렇게 잡아넣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네요. 자, 둘째는 채널이 열리기 위해서 글루탐산의 결합뿐만 아니라 세포막 전이의 변화도 필요한데 이것은 다음에 우리 나올 장기 강화, 자극의 장기 강화 쪽에서 다시 한번 언급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글리신과 세린 중에서 이제 D타입의 세린이네요. 이것은 특정 글루탐산의 수용체에서는 글루탐산의 흥분성 효과를 강화시키는 효능을 지니네요. D세린은 뉴런뿐만 아니라 신경교 세포에서도 분비된다. 이 말은 신경교 세포들도 어떤 전기 신호를 서로 받아들이거나 넣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유추하게 만드네요. 자, 펩타이드. 신경전달 물질로서도 다양한 펩타이드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펩타이드 중에서 통증에 관여하는 물질, P 물질, substance P라고 하는 substance P 물질, 그 다음에 진통, 그 다음에 무통증 이런 데 관여하는 오피오이드성 펩타이드, 이런 오피오이드 이거는 마약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많이 들어봤던 단어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 신경호르몬과 신경전달 물질로 동시에 작용하는 펩타이드, 호르몬이면서 신경전달 물질로 작용하는 거, 콜레스테린, 바소프레신, 심방, 나트륨 펩타이드 이런 것들이 포함하고 있고 이런 펩타이드 신경전달 물질들은 대부분 다른 신경전달 물질과 함께 분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퓨린으로 갑니다.
퓨린, 아데노신, 그 다음에 거기 인상기가 하나 붙은 거, 그 다음 뭐 3개 붙은 거, 이것들이 우리가 ATP라면 주로 이제 에너지 차원에서만 이야기하는 그 에너지 화폐라고 생각하지만 이 자체가 신경전달 물질로서도 작동하고 있네요. 이들 분자들은 퓨린계, 아데닌, 구아닌, 두 번째가 퓨린계죠. 퓨린계 신경전달 물질로 통칭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중추신경계나 심장과 같은 흥분성 조직에 존재하는 퓨린성 수용체의 결합함으로써 작동하고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G 프로테인 매개가 되겠네요. 그 다음 아주 흥미로운 게 기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산화질소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 산화질소는 산소와 아미노산인 알기닌으로부터 합성된 불완전한 기체입니다. 불완전하다는 말은 이제 빨리 사라진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산화질소는 매우 복잡한 신경 전달 물질로서 세포막의 수용체에 결합하여서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 다시 말해서 이 수용체는 우리가 작용하는 것을 리간드라고 이제 우리 정의를 내리죠, 그죠? 아직까지 이런 기체들이 리간드로서 작동한다는 확실한 증거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세포막의 수용체에 결합하여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대신에 이것들이 기체이기 때문에 세포 표면에 아주 다른 물질에 비해서 자유롭게 확산, 즉 이동이 가능하죠. 그래서 일단 세포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산화질소는 표적 단백질과 결합한다. 아직까지 수용체는 없지만은 세포 내에서 이것들과 결합하는 단백질은 알려져 가지고 있네요. 자, 생물학적 반감기가 얼마 안 됩니다. 길어봐야 30초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만들어지고 나서 30초 만에 다 사라지기 때문에 이 과학자들이 연구하기는 굉장히 힘들었고, 초기에는 이런 기체들이 신경전달 물질로서 작동할 것을 상상을 못했었죠.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뉴런이 아닌 다른 세포로부터도 분비가 되며 종종 주변 분비 작용도 한다. 우리 혈관 확장 이런 데도 에너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 다음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독성이 있는 기체로 알려진 일산화, 탄소, 카본 모노옥사이드, NO, 그 다음에 황화, 수소, 하이드로젠 설파이드, S2H 또한 몸속에서 적은 양으로 분비되며 이것들이 신경전달 물질로서도 작동을 하더라라는 것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 지질성입니다. 지질성. 자, 지질성 신경전달 물질은 여러 개의 에이코사노이드를 포함한다. 에이코사노이드, 통칭해서 부르죠. 이들은 체내에 존재하는 카바미노이드 수용체의 리간드에 해당합니다. 즉, 카바미노이드라고 이름 붙여진 수용체에 작동하는 것을 우리가 에이코사노이드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수용체 중에서도 CB1 카바노이드 수용체는 4개, 2 타입은 주로 면역세포에 존재하는 걸로 알려져 있네요. 그 다음에 수용체 이름은 실제 리간드 중의 하나이면서 마리하나에서 잘 알려진 물질인 카나비스 사티바라고 하는 식물에 수리한 이름을 따서 이렇게 이름 붙여주고 있네요. 자, 지질성 신경전달 물질은 모두 G단백질을 매개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생명공학 판에 보게 되면은 뱀, 달팽이, 거미 그리고 섯이 많이 나옵니다. 잠시 한번 볼까요? 왜 섯이란 말이 나오는지. 자, 뱀, 바다, 달팽이, 거미들은 신경생리학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래서 왜 이 차트에 이 말을 하는가? 이들은 신경과학자들에게 신경전달을 연구할 수 있는 그들의 먹이를 죽이는 신경독성 물질에서 추출한 신경독소 화물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이제 이걸 가지고 다양한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아 뱀인 옹가루스병, 이것은 니코틴,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강하게 결합하는 지속적인 독성을 가지고 있는 알파 분갈로 톡신을 제공합니다. 즉 이제 이런 우리가 뱀독 중에 하나죠. 이런 것들이 결국 어디에 작용한다? 수용체에 강하게 작용한다는 거죠. 수용체에 작용하게 되면은 본래의 리간드가 와서 작동해야 되는 그 기능을 얘들이 대체가 되는 게 되겠죠. 그 다음 물고기를 잡아먹는 뽐뿔 달팽이 그리고 깔때기 거미 여기서 다 독소가 나와요. 이것들은 전압작동성 칼슘 채널을 차단을 시키네요. 칼슘 채널을 차단시키네요. 그래서 칼슘이 세포내로 들어와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물론 전압의 조절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못하게 되겠죠.
자, 그렇지만 가장 강력한 독소 중의 하나는 고가의 별미로 서시로도 얻고 있는 보거 이야기가 나오네요. 보거. 자, 보거는 생식기관에 테트로도톡신이라고 하는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독소는 축삭의 NA 채널을 차단합니다. 그래서 활동 전이의 전달을 막아버립니다. 마비 증상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적은 양이라도 아주 치명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복으로 알려진 보고를 준비하는 일본 요리사는 보고에서 독이 있는 생식기관을 꺼낼 때 독이 보고의 살에 남아있지 않도록 이제 훈련을 받는 거죠. 하지만 참복을 먹을 때 위험성이 언제나 따른다. 그래서 아랫사람한테 먼저 먹게 하는 게 상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괜히 고가죠. 사실은 먹기 힘든 건데 이걸 좀 먹다 보면 어떤 경우에 혀가 약간 얼얼한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테트로톡신이 이 보고 자체가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보고에 기생하는 다른 기생물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것들이 제거를 하더라도 이제 우리 도마를 쓴다든지 칼을 쓴다든지 이런 거 할 때 약간 남아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겠죠. 자, 오른쪽 페이지요. 4-4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4. 신경 전달 물질들은 시냅스 소포에서 분비된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죠. 전자현미경으로 시냅스 전 세포의 축삭 말단을 관찰한다면 분비가 준비된 신경 전달 물질로 채워진 시냅스 소포를 볼 수 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시냅스 텀이 가운데 밑에 아랫부분에 있죠. 이거는 이제 신경세포, 그 다음에 근육세포로 서로 이제 연결되는 지점이 되겠네요. 거기 보니까 파란 점들, 그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 소포가 엄청나게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소포들은 시냅스 텀과 인접한 세포막을 따라서 활성 영역에 선착되어 있으며 밖으로 나가는 거죠. 소포의 내용 물질을 분비할 수 있는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소포들은 또 저장소로 작용하며 세포막의 선착 영역 가까이에 또 모여있고 축삭 말단은 또한 대사와 수송을 위해서 ATP를 생산하기 위한 미토콘드리아 자국이 보니까 좀 더 크게 있는 마이토콘드리아가 있죠. 조금 전에 콜린과 아시드콜린 같은 경우에는 콜린과 그다음 아시드코에가 만나서 합성된다 그랬죠. 그죠? 이런 합성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효소, 에너지 이런 작동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마이토콘드리아 이런 것들이 여기에 많이 있다는 것은 ATP 요구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신경전달물질 합성, 신경전달물질의 합성은 뉴런의 세포체와 축삭에서 두 군데 동시적으로 다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축삭 말단에는 단백질 합성에 대한 세포의 소기관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펩타이드성 신경전달 물질들은 세포체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축삭을 타고 이제 이동해 오는 것이고요. 단백질 합성은 일반적인 경우에서 세포체에 통해서 이루어지겠죠. 그럼 이것들이 그 포로펩타이드 형식으로 해서 소포에 포장이 되겠고 축삭 말단으로 이동이 된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포 안에서는 내분비 세포에서 호르몬 전정구체인 프로 호르몬, 그 다음 프로호르몬 등으로 잘라지는 과정처럼 우리가 호르몬을 만들어질 때 펩타이드 호르몬을 만들어질 때 안전장치로 앞에 뭐가 많이 붙어 있었죠. 그런 거 우리가 그 전 단계를 프로 이렇게 우리가 배웠었죠. 이런 것들처럼 펩타이드 전구체들은 기능을 할 수 있는 저 작은 펩타이드로 이제 잘라지게 됨으로 해서 활성용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프로펩타이드는 ACTH, 감마, 리포트로핀, 그 다음 베타 엔돌핀 체계의 각기 다른 활성 펩타이드에 대한 아미노산 서열도 가지고 있었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번 만들어질 때 이런 것들이 같이 만들어져서 나중에 이제 분리된다. 그래서 각각의 기능을 나타낸다는 것은 여러분 202페이지에서 우리가 이미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드콜린, 아민, 퓨린 등과 같이 좀 더 작은 크기의 신경전달 물질들은 축삭 말단에서 합성이 되어서 소포에서 포장이 되네요. 합성에 필요한 효소들은 세포체에서 만들어져서 세포질로 분비되어서 내려온 것들입니다. 이렇게 분비된 효소들은
비교적 어린 축삭 수송에 의해서 축삭 말단으로 수송이 되네요. 그 다음 가기 전에 연속 문제를 봅니다. 지금 관련 발행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메칸 박사는 베이징 병원 마비로 죽은 어린 아이들의 시체 부검 보고서를 이제 요청했다. 자, 근데 보세요. 수초는 정상입니다. 수초는 정상이지만 축삭이 파괴되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축삭, 둘러싸은 축삭. 자, 어떤 경우에는 축삭이 완전히 파괴되어서 속이 빈 수초 껍질만 남아있더라. 자, 메칸 박사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 아이들이 이런 길랑 발행 증후군이었다고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다면은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옆에 이제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던 250페이지에서 그 정의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여기에 대한 답을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오른쪽 아래로 가세요. 신경생산 물질의 분비 이제 나오네요. 자, 신경생산 물질들은 축삭 말단에서 소포에 저장되어서 이제 우리 언급했던 내용들이죠. 결국은 밖으로 나와야 되니까 세포 외 유출 과정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뉴런의 세포 외 유출은 다른 세포에서의 세포 외 유출 과정과 아주 유사하게 일어나지만은 한번 자극이 왔을 때 그 속도 면에서는 조금 빠릅니다. 왜냐면 이제 전도에 의해서 신경 전달이 아주 빠른 속도로 우리 몸 전체에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에 대응해서 이런 물질의 분비도 빠르게 일어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신경전달 물질의 분비를 차단하는 파상풍, 그 다음에 보툴리눔 독소와 같은 신경 독소는 세포 외 유출 기관의 특별한 단백질을 억제시키는 작용을 한다. 그래서 신경전달 물질이 만들어져 있지만 그것이 제대로 세포 밖 시냅스 틈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이 그림은 시냅스에서 정보 전달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초록색으로 1번에서 6번까지 되어 있는데 이 과정을 이 그림을 보면서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당연하게 활동 전이가 축삭 말단을 탈분극화 시키겠죠. 자, 그러면은 탈분극은 전압작동, 자, 칼슘 채널을 여네요. 칼슘. 여기 좀 넣어주기 바랍니다. 칼슘이 세포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칼슘이 들어가게 되면은 시냅스 소포, 이것이 이제 세포 외 유출로 3번, 초록색 3번. 자, 그러면 이제 세포 시냅스 틈으로 이제 빠져나왔어요. 빨간 점으로 되어 있는 거요. 그럼 이것들은 시냅스를 가로질러서 인접해 있는 시냅스 후 세포, 이게 뭐 뉴런이 될 수도 있고 근육세포도 될 수 있고 그렇겠죠. 여기에 있는 수용체에 가서 결합하게 되면은 그 후에 시냅스 다음 세포들이 반응을 시작하는 과정이죠. 그 다음에 다시 교과서 봤어요. 256페이지 오른쪽에 보니까 신경 전달 물질 활성도의 종료. 자, 이렇게 나온 것까지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고, 그럼 이것이 활성이 종료가 되어야 되면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종료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신경 전달 물질의 주된 특징은 신경 전달 물질이 시냅스 틈에서 빠르게 제거되거나 불활성화되어서 그 지속 시간이 짧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자극에 의해서 빨리 전달하고 또 다른 자극을 또 전달해주는 그런 연차적인 작동이 가능해지겠죠. 자, 리간드의 결합은 가역적이며 결합한 리간드와 결합하지 않은 리간드의 일정 비율을 가지게 되는 평형 상태에 이르게 되더라. 만약에 결합하지 않은 신경전달 물질이 시냅스로부터 제거된다면 결합된 신경전달 물질과 그 다음에 결합하지 않은 신경전달 물질의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수용체는 결합하고 있던 신경전달 물질을 더 유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결합되지 않은 신경 물질들을 제거하는 다양한 방법도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것이 오른쪽 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B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B 그림을 보면서 같이 해보도록 합니다. 일부 신경전달 물질들은 수용체로부터 분리가 되어서 시냅스부터 단순히 확산되어서 사라져버립니다. 다른 신경전달 물질들은 시냅스 간격에 존재하는 또 효소들에 의해서 불활성화되기도 하네요. 예를 들어서 아시틸콜린 같은 경우에는 세포의 기질과 시냅스 후 세포막에 존재하는 아세틸콜린을 분해하는 에스트레이즈입니다. 아세틸콜린 에스트레이즈에 의해서 빠르게 분해되어서 없어져 버리네요.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이제 그 그림을 보면 그 효소 2번, 초록색 2번 위에 효소 이런 게 있죠. 자, 분해된 아시콜린에서 나오는 콜린은 NA 의존성 공동 수용체입니다. NA와 공동으로 같이 들어가는 거죠. 공동 수용체를 통해서 시냅스 전 축상 말단으로 다시 재사용하기 위해서 올라가네요. 그러니까 축상 말단으로 일단 들어온 후 이것들은 새로운 아시콜린 합성돼 재사용이 되고요. 많은 신경전달 물질들은 수송에 의해 세포 외에서 제거되어서 다시 시냅스 전 세포나 또는 주변의 뉴런이나 신경효 세포로부터 재차 운반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노르에프네프린의 작용은 신경전달 물질이 시냅스 전 축상 말단에서 다시 수송이 되면은 이제 그쪽으로 다시 다 넘어가게 되면은 정결되겠고, 노르에프네프린의 업데이트는 흡수는 NA 의존성 공동 수용체를 사용하네요. 그 다음에 일단 축상 말단으로 다시 운반이 되면은 노르에프네프린은 세포 안에 다시 채워지거나 혹은 마이토콘드리아에서 발견되는 모노아민 산화효소, 자, 마오라고 이름 붙였었습니다. 모노아민 옥시데이즈, 마오, 굉장히 중요한 효소입니다. 와 같은 세포 내 효소들에 의해서 분해가 됩니다. 자, 만약에 분해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분해가 안 되면은 이 신경계 교란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자, 마오에 대해서는 다시 더 여러분들이 더 정확하게 배울 시간이 있을 겁니다. 자, 신경전달 물질들과 그 구성 성분들은 빈 시냅스 소포들을 채우기 위해서 다시 재순환되네요. 자, 그 그림을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이 내용들은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번 시간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